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합니다. 뭐 자타공인이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가장 1등 공신이죠. 남북한의 통일을 앞장서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의 김영덕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네. 소장님, 아쉽게도 당분간은 저희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살짝 헤어졌다가 다시 저희 비상경영체제가 정상화되면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저도 참 문아나운서 말씀 듣고 나서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하면 문아나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 그리고 일단은 설레시지는 않으셨죠? 아니, 설렌다는 마음이 뭐 이성적 설렘보다는 문아나운서가 저한테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순수한 게 되게 보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설레고 이랬었는데, 한 번도 표현 안 하셨는데. 짠하더라고요. 네. 한 번도 표현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넘지 말아야 돼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아니 저희가요 사실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만 해도 워낙 기존에 많은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분들도 글쎄 국민 라디오에서 하는 북한 얘기라고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약간 반신반의했고.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원래 목적 자체는, 제가 방송을 하고자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북한 프로그램들이 많진 않지만 있어요. 여기저기 뭐 주요 지상파에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 뭐 새로 생긴 종편에도 있고 다 있는데, 약간은 제가 느끼긴 그래요. 북한에 대해서 약간 좀 비하한다든지, 약간 좀 깔보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것 같고,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심하게 재미와 자극을 추구하다 보니까 왜곡된 경우도 많고 과장된 경우도 많았을 테죠, 아마.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회의 세뇌가 되고 인식의 고착화가 되다 보면 나중에 북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하게 되고, 그러면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사회 내에서도 잘 살고 못 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경제력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열등하고 우월함의 거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보통 국가로서 교류한다 그래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갈등적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늦게 발달한 나라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걸 굳이 그렇게 자꾸 묘사해서 나중에 교류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방송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내놓는 게 맞다. 근데 마침 국민 TV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참여로 만들어진 방송이니까 최소한 누구 눈치 볼 게 없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방송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제1방송, 제2방송에 가끔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미 북한이라는 그 테마를 딱 정해놓고 거기다 우리 전문가 인터뷰를 엎어 씌우는 건데 별로였어요, 솔직히. 북한을 그러니까 비하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걸 혹시 요구를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진 않은데 그 분위기가, 그림 자체가 북한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만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런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달라고는 안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나쁜 부분만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상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제가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40년 정도 시대차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의 40년 전에 우리를 보면 우리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를 지금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악몽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과거가 있었으니까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좋은 점을 끌어낼 생각을 해야 되죠. 더군다나 우리의 과거가 아니고 북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부분만 자꾸 부각하게 되면 결국은 화합의 조해가 되고 나중에 교류의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북한이 왜 그런가 이런 거를 조만조만 얘기로서 풀어주고 그렇게 된 이유들을 알려주면 국민들이 아주 성숙한 자세로 북한을 대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갈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서 머틱통을 아주 심하게 공개적으로 욕하거나 이런 일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예전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김일성이 나온 노동신문을 찢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런 교육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맹목된 중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중국 사람들 앞에서 머틱통을 찢는 행동을 하면 감히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한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성숙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왜 북한을 중국보다 더 적대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 앞에 감히 못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남북이 통합으로 가려고 해도 그 문제가 아주 저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남북 정책이 지금 최근 한 7년에서 8년 사이에 지금 교류 중단 정책으로 갔는데 그들의 정책 자체의 목표는 뭐냐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어렵게 하면 북한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나올 거라는 어리석은 정책적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쿠바가 미국이라는 강대국 앞에서 50년 동안 봉쇄를 당했습니다. 변화 하나도 안 됐습니다. 체제 변화. 체제 변화라는 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과정에서 문화로서 확산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같은 나라에 가보시면 확연하게 합니다. 이미 시장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더 나아가서 공산당의 일당주의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산당의 절대주의가 이제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예요. 조고적 외형적으로는. 이제 제도적으로만 무너지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화적 교류나 협력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 거지 우리가 공략한다거나 고립시킨다고 해서 가능한 일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가보지 않는 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공영 매체나 언론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이 공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 주요 언론들이 그런 면에서 특히 북한 언론은 제가 봐도 좀 황당할 때가 많아요. 금방 죽었다 그랬던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설주 말고 그 북한의 모란봉악단의 현송월인가 죽었다 그러더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도 많이 보니까 좀 그만합시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북한이 40년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극복돼야 될 거고 북한 주민조차도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게 가는 거 지금 유지되는 거고요. 그럼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 부여나 이런 것들은 교류와 화합 그리고 긍정적인 우리가 메시지를 던질 때 가능한 거지. 아무리 열등한 사람에도 약점만 자꾸 긁으면 그건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개 한번 발길로 차보십시오. 아무리 바보 같은 개도 무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국가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TV를 제가 하게 됐고요. 국민TV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반드시 좀 회생이 돼서 좀 훌륭한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숙한 국민들은 성숙한 언론을 계속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요. 나라가 발전할수록 시민의 힘이 강화되고 시민의 힘이 강화된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여담입니다만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정부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아주 거품 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 사연이나 국가적 그런 장래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서 시민들이 나와서 호소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만 되면 후원금을
잘 냅니다. 제가 딸이 그 미국에 있을 때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반에 한 학생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어요. 미국 학생을. 제 딸은 한국 학생이잖아요. 아시아 사람인데 백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후원을 막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하는 취지가 뭐냐? 그러니까 얘는 이미 1년 지났으니까 영어를 능숙하게 해줘. 우리 반의 학생이 부모가 이렇게 편부모 가정이 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돼서 우리 반이 모금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50, 뭐 $30씩 막 내더라고요. 아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만큼 그런 것 건강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욕을 먹고 비판을 먹어도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기네 그 파워를 유지하는 거지. 미국이 그냥 깡패같이만 매일 넣는다 그러면 국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그런 국민들의 의식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송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저도 가나면 국민 TV 애청자들께서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의 분들이 좀 이렇게 좀 협력을 해서 국민 TV가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뭐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어떤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사실 이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양산 전망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저도 은연중에 어릴 때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듣고 자랐단 말이죠.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대학원에서 잠깐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나오는 생각들은 그런 거에서 기반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게스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고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아마 그 혼란은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이 방송을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요? 정말요? 신기하다라고 제가 표현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중간에. 그럴 정도로 정말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고 궁금한 내용들이 아직 정말 많거든요. 그럼요. 저는 이야기 주제는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교해보면 각 분야가 다 있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여러 분야들이 모아져서 상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정말 다양한 우리 이제 게스트분들이 오셨잖아요. 네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게 있어요. 다른 그 방송에서는 탈북자, 세터민 이렇게 하나로 딱 뭉뚱그려가지고 그들의 의견은 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심어줬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주 만나는 그 게스트들을 통해서 아니다. 그들은 그렇죠. 정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저는 지금 남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통일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정부는 제가 뭐 특별히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장기적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막연한 얘기를 한다고요. 북한이 안 하겠다는 걸 하라 그러면서 하라는 건데 핵을 포기해라. 그럼 대화하겠다는 건데 북한은 죽어도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걸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통일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상대가 싫다는 건 안 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북한이 선택한 그런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나로호라고 해서 위성을 발사한 적이 있어요. 전남 고흥에서. 그걸 북한이 하지 말라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근데 북한이 하겠다는 걸 우리가 왜 하지 말라 그러죠? 그거는 좀 맞지 않죠. 물론 이제 국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결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대국도 뭐 주변국도 막지 못해요. 그게 독일이 보여줬어요, 이미. 독일도 사실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뭔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었어요. 다만 교류협력 같은 거는 우린 죽어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도 그건 못 막았어요. 근데 교류협력이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국민이 국민의 의식이 변화가 됐고 서도 국민들이 통일 의지가 불타면서 국민들이 동독 정부를 부정해 나옴으로써 통일이 된 겁니다. 그거는 교류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강대국도. 근데 우리는 교류를 우리가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우습죠. 근데 남한의 일반 대중들에게 만나보면 제가 놀랐던 게 다 북한이 막아서 못하는 줄 알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북한하고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첫 시간에 했던 얘기가 MB가 종북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야, 그렇죠. 그거는 예. 뭐 아주 우리 문화 아나운서의 타이틀감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타이틀을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린 몰랐어요. 우리 보고 자꾸 종북이라고 하길래 우리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MB가 종북이었다는. 그렇죠. 예. 저도 뭐 북한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고 보양도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좋아하는데 종북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정신이 약간 하얀 집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종북이라고 그러는 게 뭡니까?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네. 자기네한테 반대하면 다 종북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햇볕 정책, 유화 정책이라는 것들이 얼마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히 알았죠. 그렇죠. 그 CD가 예. 들어가서 남한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생각보다 꽤 무서웠다라는 걸 저희가 무서웠죠. 확인했죠. 그리고 예. 사실상 그 북한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꾸 사상을 밝혀라, 정체를 밝혀라고 기존의 정부들이 교류 협력할 때부터 자꾸 정치적 공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념적 공세. 그러면 우리가 예. 북한 붕괴 전략 뭐 이렇게 하면서 정책을 쓸 수는 없어요.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교류 협력 정책이라고 하면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뭐 종북이니 퍼준다느니 뭐 색깔을 밝히나 이러면 그런 분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렵다고. 햇볕 정책이라 그러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 사실 그 그러면서- 용어 자체에서도 굉장히 저희들만의 그러니까 남한 정부의 어떤 약간의 우월 의식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북한 측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기분 예.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그쪽에서 거절 안 나게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잘 살고 못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거만하게 놀아서 기분 나쁜 거지. 잘 사는 사람이 교양 있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그 어려운 사람이 맹목적으로 잘 사는 사람 비난하지 않아요, 원래. 아우, 맞습니다. 근데 대체로 잘 사는 사람들 잘못된 우월주의를 갖고 있어요. 특히 그 잘못된 우월주의를 가지는 사람들 대체로가 다 세습부자들이라고 남한에. 세습부자. 자기 노력으로 뭔가 된 사람들은 잘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근데 되게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함부로 행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뭐 세습의 문제가 한두 문제입니까? 재벌의 세습이라든지 교회의 세습이라든지 이건 사실 세습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국회의원도 세습합니다. 국회의원도 세습하지요. 네. 그 김정은이 욕할 게 못 된다고 하나도 못 돼 그 사람들은.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욕하거든. 저는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은 사실 조용히 있어야 돼요. 사실 자기 힘으로 성실하게 일어선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의식 수준의 페어함, 공정함의 의미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이런 방송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김종은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막 비난하는데 우리가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주로 보수계층입니다. 근데 그 보수층이라는 사람들을 가만 면면히 보십시오. 재벌 아니면은 세습 목사들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오르내리는 대형고의 목사들입니다. 그 욕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다 세습합니다. 얼굴만 보십시오. 서남이 흐르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화면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이런 데 앞장섰단 말이죠. 오히려 성직자라면 오히려 북한하고 화해를 주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직자는 원래 사랑, 자비, 뭐 이런 거, 나눔 이런 거에 더 앞장서야 되는 분들 아닌가요?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었으면 이번에 교황이 왕게 얼마나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겁니까? 사실은 네. 그런 분들이 오는 게 뉴스가 그렇게 큰 뉴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뉴스가 대부분 차지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리더십의 부재의 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이 문제 있는 나라예요. 지금 사실 세월호 문제도 그래요. 세월호 저는 내가 앞에 나가서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입장이 그래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특정 관료가 사고의 당사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정부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자세나 입장은 국민을 어떻게 대하고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족을, 자식을 잃었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상처거든요. 근데 뭐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이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이런 거는 적어도 국가가 보상해주고 국가가 다시는 안 되게끔 법률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 대통령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을 자꾸 비하한다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우리부터가 지도자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국민들의 자식들이 얼마나 그 마음 아픈지를 알아야 된다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어루만지고 일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쪽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왜곡이 너무 심해요. 양쪽 다. 특히 정부 쪽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무슨 대학을 특별히 특별히 입학을 시켜달라든지 보상을 많이 해달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산시키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유, 그거는 유가족 측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으더라고요. 예. 실제로 보면 가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좀 가려달라는 거고. 진상규명이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안 해준다 그러면 그럼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울분이 있었어요. 울분이 있었고 제가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했지만 좀 우리나라도 그걸 변해야 돼요. 북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신뢰를 확대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네. 지금 2년이 다 돼가요. 2년이 다 됐으면 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되게 마지막에 하게 되면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또 바꿉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이제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 계속 바꿔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북한 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정권이 바뀌면은 정책이 달라진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소한 민주당 정책이 아니다 그랬으면 대안을 내놨던가 아니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북한 정책을 가는 게 맞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집권당이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점진적 통일론이 대세고 네. 그리고 급작스러운 통일은 부작용이 있다는 건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과정만 살펴봐도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뻔히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으니까 억지를 부린 거지. 실제로 근데 그 정책을 가자 하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우리는 지금 집권당이 좀 돌아설 필요가 있어요. 이 대안이 없어요. 점진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점진적 변화를 발전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협력하고 또 우리도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북한에만 이익이 되는 방법은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관계도 한쪽에 이익이 되는 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게 그게 바로 개성공단 확대나 경제교류 협력의 증진인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이거 뻔히 다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억지 피지 말아야 됩니다. 당국자들이. 근데 제가 소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최근 그 북중 관계와 관련해서요. 이제 중국이 북한과 관계가 약간 이제 껄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남한과 이제 굉장히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하고 친한다고 해서 북한을 쉽게 남한이 점유하게 만드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중국은 기본적으로 큰 원칙이 있는데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주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미국의 지휘를 받는 국가가 아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통일을 원하기는 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의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원해야지 그들이 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들은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자주적으로 하라는 건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되면 중국이 그게 뭐냐면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한국은 한국이 통일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가 지지해 주는 게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하라는 거는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네가 피해를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방법은 역시 교류협력이라는 건 누구도 말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방법이거든요. 네. 미국도 중국도. 근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급격한 붕괴라는 건 사실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건데 중국이 용인하지 않는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이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붕괴해서 우리가 체제 통합이 된다 그래도 국민 통합으로 이루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멘이 그래서 다시 내전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리를 골고루 나눠 가졌는데 나중에 시장 경제에다 맡기다 보니까 대부분 북예멘 사람들이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예멘 입장에서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쟁을 죽기 살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득권 세력이 다시 기득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사회가 불안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민주적으로 변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통일을 확장시켜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거나 기득권을 가진 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하게만 가지면 그 용인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용인 안 하는 문화가 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다시 권력을 잡고 돈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역량과 하는 다르게 세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존경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우리 사회도.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비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속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사회는 변화가 되고 또 부의 축적도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월한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국 한 15년 전만 해도 중국을 굉장히 깔봤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GDP가 우리의 10배거든요, 정확히. 우리가 중국을 앞으로 20배, 30배로 올라갈 텐데 어떻게 감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부의 기준으로 국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나 문화 이런 부분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질이 한 분야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북한보다 잘 산다고 해서 잘못된 게 자꾸 북한에 대해서 잘못 주입시키면 나중에 통합이 된다 그래도 통합이 안 되고 북한 사람을 깔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는데 이제 남한 분들하고 만날 때 그냥 만나면 아주 저를 잘 따라옵니다. 뭐 골프장에 가든 어디 가든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면 아주 잘 수능적이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땐 전혀 문제 없던 분들도 제가 처음부터 탈북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참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를 알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먼저부터 탈북자란 말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비롯되느냐? 이런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근데 탈북자는 기본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걸 고착화시킨 게 바로 우리나라 주류 언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열등함의 의미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도 불과 한 15년 전이만 해도 형편없이 어려웠어요. 제가 이 93년도에 베트남을 갔는데 94년도예요. 6월 달에 베트남을 갔는데 정말 북한보다 더 형편없었어요. 가보니까. 지금 완전 딴 세상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건 변동이 있는 건 개인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잘 살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열등함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북한 문제도 우리가 좀 우리보다 발전을 좀 시장 경제를 덜 늦게 시작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협력할 건 뭐고 좀 이해해줘야 될 건 뭐고 이렇게 좀 성숙하게 돼 있으면 북한 주민들도 북한 정부도 우리를 따라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같은 민족인데. 그게 참 희한한 게 북한은 남한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남한 정부는 북한을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워하니까 폐쇄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고 자신 없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정치 권력의 속성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이 우리도 크게 여야가 갈려서 한 야당 한 몇 개 하고 여당하고 근데 주로 여당하고 야당 큰 거 하나 있죠. 그렇게 갈려서 경쟁하는데 야당하고 여당하고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쪽도 민주주의 체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경쟁과 갈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하는 거에 급격하게 민주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민주화된 지 10년이 안 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정권이 적어도 10년에 한 번씩은 바뀌고 이게 정상적인 게 한 50년 이상 지나가야 당연히 바뀌는 거고 여야가 바뀌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한대요. 미국은 그게 이미
150년 전부터 정권이 바뀌고 왔다 갔다 했어요. 150년. 우리나라 97년에 처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민주주의의 가치가 자리에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균형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가졌던 사람들이 수십 년을 갖고 있다가 한번 잃어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북한이라는 더 큰 한계가 가난한 그런 공동체가 하나 더 편입된 나라가 커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네 지지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서 자기네 지지하는 사람하고 지지하는 사람하고 편을 갈라서 유념하고 싶다 보니까 북한을 떼어내는 게 맞죠. 그건 정확한 판단일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약자 입장으로 우리한테 편입된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통일이 막 지금 급작스레 되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지금 집권당에 대해 지지표를 갈 가능성이 낮아요. 우리 집권당이 그냥 그래 사람마다 보는 입장은 다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집권당은 약간 부자들의 정당 아닌가요? 지금 김무성 대표도 원래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친일파죠. 네. 그리고 원래 부모 때부터 세습 부자예요.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세습 부자고. 근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봉준 전 의원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희한한 게요, 그 지지하는 분들이 의외로 서민층이 꽤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그 대개 보수 정당은 두 부류가 지지하는데 하나는 많이 가진 사람, 영어로 말하면 have, 하나는 have not, 이 두 사람이 지지합니다. 아, 극단에 있는 두 사람, 극단에 있는 두 사람, 두 집단에서 아주 가난한 계층은 정치적 의식 수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정치적 의식화의 수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당장 무엇이 주어질까에 의해서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약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설사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을지라도 속죠. 예, 혹하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그 선거 때도 보면은 민주당 쪽이 오히려 텍스를 더 많이 내겠다고 부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중산층한테. 근데 중산층은 오히려 그들을 찍었어요. 근데 대부분 농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용직은 새누리당을 찍었어요. 아,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조합원들은 난 아닌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겠죠. 그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들을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죠. 정치적 그렇죠, 수준이 사실은. 높은 분들이고 자기가 알아서 들을 정도면 대부분은 일반적인 그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일반적인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보는 게 전부 그게 다고 판단 기준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줄 것 같은 분한테 찍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잘 부합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을 잡은 거고요. 정권을 잡은 정당이 지금 계속 남북 관계에도 그런 구도 속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통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하고 교류를 안 하고 통일하겠다는 그 논리 자체가 아주 난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아니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건 페이크죠, 완전히.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에는 북한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통일을 입에 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긴 합니다. 예, 제스처죠, 말 그대로. 예. 통일 제스처도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일 대박론에서 이번에도 무슨 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안을 했더군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저는 장담컨대 임기 내에 남북한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지 기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정치적 지지 기반이 보수입니다. 현상 유지, 안정입니다. 현상 유지라는 건 뭐냐면 변동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제가 왜 여기서 희망이라고 보고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보냐면 남북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비용이 투입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경제 교류가 일어나다 보면 불가피하게 우리 한반도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변화가 오다 보면 젊은이들한테는 엄청나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걸 두려움으로 인식하는데요. 그렇죠. 변화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좀 우스갯소리로 이 문희정 아나운서도 평양 가서 방송하게 될지도 몰라요. 저 평양에서 봄 같은 처녀 먹혀줄 겁니다. 평양에서는 남한께 관심이 있는 거지 북한께 관심이 없어요. 또 북한에서는 네.
우리 남한에서는 오히려 또 북한에 있는 뭐 물자라든지 관심이 더 있어요. 왜냐면 우리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충족이 되면 다른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북한의 방송 시스템이나 체계를 보더라도 이쪽에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서 올라가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건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남한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통일 자체가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박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국가적 사기인 거죠. 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가 초등학교 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저희들에게 교육했던 거는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주입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들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다가 대학에 가면서부터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네. 이해관계를 잘못 주입시킨 겁니다. 근데 통일은 변하고 변화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익을 갖다 주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현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다못해 여기 모든 사람들이 가서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건 뭐 북한을 비하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남한에 하다못해 문화연서 같은 사람들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니까. 평양 같은 데는 방송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방송국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방송 많은 나라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하나밖에 없으면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국민TV 지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신문사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산업도 그렇고. 근데 아까 통일이 되는 건 우리가 서로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이 되면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북한한테 좋은 방법으로 잘 설득하는데 북한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되게 우리가 좀 비하하면서 자꾸 접근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요. 저희가 북한을 접근을 하고 북한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저희는 그냥 북한 하나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정권부와 북한 주민들을 따로 분리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지금 여당의 논리인데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의 담당자들이 지금 직입 끊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북한 주민을 생각해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저기 독재 국가인데 우리가 퍼줘봤자 퍼준다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퍼줘봤자 정권 쟤네들이 다 나눠 먹게 할 거고 주민한테는 안 간다. 그러니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보통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용적인 문제는 우리가 특히 국가적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국민 세금은 우리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나 국가 이익을 관철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아까 세월호도 국가적 망신이고 국가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돌봐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국가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럴 바에 국가 있을 이유가 없죠.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나선다는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일도 국가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퍼준다 그러는데 그게 안 맞는 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할게요. 제가 연애를 했는데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희생도 안 하고 돈도 안 써. 그럼 사랑하는 겁니까? 나 못 믿겠어. 이렇게 되죠. 그죠.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 없네. 그거는 사실은 물질이라는 거는 부수적인 수단으로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 퍼준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잠깐만. 연애의 비유를 하니까 갑자기 확 와닿으면서 그렇게 돈 한 푼 안 쓰는 남자 매력 없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저도 뭐 연애를 해봐서 알지만 자기가 정말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힘들게 모한 걸 내놓을 정도가 될 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따지는 사람은 큰 걸 못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쪼잔해, 너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남녀 관계도 똑같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그렇게 베풀면 상대도 보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따지면 그러면 아예 안 만나야죠. 만날 이유가 없죠. 근데 통일하자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돼요. 통일하자면서요.
그러면 돈을 쓰라 한다고. 근데 돈을 쓰지 말고 통일하자? 그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이런 데 맞는 겁니다. 그 필요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돈을 쌀을 주는 게 맞다고 봤냐면 어차피 쌀을 보관하려면 보관 비용이라는 게 듭니다. 국회에서 저희가 일해봐서 압니다만 보관 비용이 1년에 몇천억씩 듭니다. 보관 비용 들면 게 낫습니까? 우리가 쌀 먹게 해서 좀 이렇게 나중에라도 약간 형님썰이 드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주는 게 낫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비용 들여서 유지할 바에 주는 게 낫죠.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예. 저는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경영학적으로 볼 때 인베스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는 현재적 시점에서 아웃풋, 그러니까 뭔가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위한 투자가 있고 장기적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 투자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 어떤 사람들은 뭐 탈북자들이 북한에 가면 군대만 식량 먹고 다 못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방송에 나온 분들은 다 봤다고 그러잖아요. 네, 보셨다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포대를 봤다잖아요. 네. 그런 걸 보고 넘어온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방적인 정보를 자꾸 왜곡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렇게 저렇게 돌아갔던 거고 심지어 제 누나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쌀 바꾸야 처음 알았대요. 중국에서 만나보니까 그래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원래 남조선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라고 그러길래 한국이란 말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쌀 들어왔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쌀을 투입한 곳은 권력기관하고 탄광, 그러니까 북한에게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힘든 현장에만 보냈던 거예요. 탄광. 그리고 뭐 군인들, 그리고 권력기관, 그리고 노동자 이 사람들만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탈북자들 대다수는 도시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농촌에서도 가끔 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고 도시에서 정기적인 어려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쌀을 못 받은 게 아주 정상이에요. 탄광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네 필수 산업에 필요한 그런 현장에는 쌀을 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군량미로 갔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군대도 저희 93년도 나올 때도 저희 부대가 한 개 대대가 260명인데요. 한 개 중대가 한 7, 80명 됩니다. 거의 100명 거의 가까이 되는데 한 개 중대는 항상 허약 중대입니다. 허약 중대가 뭔지 압니까? 허약한 사람들 모아놨나요? 그러니까 세 개 중대 중에 한 개 중대는 항상 허약 중대로 운영한다는데 운영하는 게 뭐냐면 한 개 중대는 일을 못합니다. 영양실조가 걸려서 일을 못합니다. 두 개 중대만 일을 해요. 왜냐하면 한 개 중대는 허약 중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회복될 때까지 일을 안 시켜요. 그게 93년도 제가 나올 때 현장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자꾸 그런데 그거 뭐 군대에 좀 보내면 어떻습니까? 제가 군대 신랑 보내는 거 가지고 그건 뭐 군대 간들 뭐 그건 또 그들이 튼튼해져서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보수 쪽에서는. 네. 그런데 그거 지금 그렇게 돼서 붕괴됐어요. 다 일그러져서 장애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치유 비용이 더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대하면 또 집으로 갑니다.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치유받으면 또 군대 생활 오래 일정하게 하다 또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참 댓글에 그런 문의글이 올랐어요. 장애인이라든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많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대우를 하시는지. 그것에 저도 진행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 장애인으로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희 그 이모부가 장애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예전에 한번 그 인종숙청 비슷하게 한번 장성택이라고 죽은 사람이 아주 악질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북한의 그 장애인, 선천성 장애인들은 다 숙청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숙청이라고 하면 외딴 섬에다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씨를 말린 거죠. 거기에 장성택이가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장성택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행정부장이잖아요. 행정부장이 뭡니까? 당에서 모든 명령을 할 때 그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했던 사람이 장성택이에요. 강제적으로 무조건 장애인들을 모아서 불임하게 하고 섬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선천성 장애인들. 주민들 반발이 없었나요? 뭐 장애인들이었으니까 힘이 없죠. 아니 왜 가족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장애인이어도 끼고 살고 싶지. 근데 그게 우리도
국민 의식이 그 정도로 발달이 된 거는 1990년대 이후예요. 남한도. 그 전에는 누가 잡아도 꼼짝 못했어요. 남한도. 그 북한도 마찬가지로 아직 의식 수준이 그 정도에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개방을 안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창피하게 생각했던 거죠. 마음으로 또 뭐 아파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감히 국가를 대항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후천적 장애인들을 잘 관리를 해요. 그거는 잘 관리를 한다는 게 공장이 따로 다 있어요.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예, 무슨 그 재승 공장, 무슨 장애인 공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전용 공장들이 있어요. 일을 다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친께서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하셨는데 그 행정 우리로 말하면 사장, 그러니까 지배인이라 그러는데 지배인, 당비서, 작업반장 그리고 그 외 몇 명은 정상인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비장애인. 비장애인이죠. 네. 비장애인이고 정상인이라는 게 좀 안 맞죠. 네. 예,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비장애인이 아닌 분들이죠. 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는 공식 명칭은 재승공장이었고 일반 명칭은 맹인공장이에요. 맹인들이 많죠. 눈을 안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배급이나 월급 똑같이 받고요. 일반 노동자들하고.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일 경우에 그런 거고. 그 군에 가서 장애에서 영예군인 공장이라고 또 따로 있어 대우도 잘해줘요. 군인들은.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살게 되고 후천장애인도 그 후에 그게 문제가 돼서 후천장애인도 놔뒀어요. 다 처리를 못하고 주로 이제 간의 편이나 수공업에 종사를 많이 했죠. 예를 들어 도장을 판다든지 열쇠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 많이 보면 시계수리. 서에 가면 장애인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그거를 집행하려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멈춘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장애인들이 일반 그런 시계수리소나 이런 데가 많아요. 장애인들이 많고 장애인들은 주로 그런 거 하고 공장 단위로 있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경영자나 보조자들은 비장애인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하죠. 근데 월급이나 배급은 똑같았어요. 우리 그때는. 그러니까 그 한 번 소위 말해서 장성택이 참여했던 장애인 숙청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는 없었던 거죠. 없었죠. 예. 그 후에는 없었고 저희도 시장 가면은 그 시장에 보통 가면 도장 파거나 열쇠 먹고 만들 때는 열쇠 그 제작하는 데 가게 되면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서 뭐 장애인들은 우리가 흔히 많이 봤죠. 네. 혹시 저희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장애인들을 일정한 시설 속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가둔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돌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 장애인에게도 이동의 어떤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북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 따로 있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장애인 정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진국의 척도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기준으로 모든 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느껴오니까 그 일반인도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들 그 설치물을 이용해 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저거 이용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도 그걸 이용했으면 하니까 장애인들은 당연히 이용해야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약육강식의 사회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는데 점점 우리 사회가 그거를 극복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북한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 그 한 번 그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 후에는 장애인들의 정책은 비교적 괜찮았어요. 장애인들은 그 간의 수공업에 했는데 우선 취업할 수 있게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북한 체제가 작동할 때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일반인보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애인하고 결혼한 것도 흉이 아니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모가 비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장애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6명이나 낳았어요. 7명이요. 근데 다 그 아들들이 뭐 기관사도 하고 군인도 됐고 교사도 됐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특수교육이라는 표현이요. 저희는 뭐 지금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는 합니다만 장애인들만을 위한 특수교육이 북한은 특수교육이 발달돼 있어서 발달돼 다 있습니까? 따로 있죠.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학교들이 다 있어요. 북한은 그게 학교가 있고요. 그 학교에서 교사하다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에서 한번 제가 그
우리가 못다한 얘기들은 추후에 네. 나는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비교할 만한 것들을 다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점을 찾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북한하고. 그리고 공통점을 자꾸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돼. 그게 통일이에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 자꾸 약점만 얘기하고 어두운 점만 얘기하면 그건 통일이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람 관계도 개인 관계도 국가 관계도 가정과 관계도 자꾸 어려운 점만 찾으면 약점만 찾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교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점이 있어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현실적이잖아요. 아주. 네. 그러면 뭐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불편한데 뭐하러 만나요? 그렇습니다. 만나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저 사람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예전에는 막 맞추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서로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예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까지 만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남북한 관계도 그렇게 풀어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너무 갈등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난 정당성이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다만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속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으면 그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담당한 사람들은. 저는 일상적으로 그냥 뭐 직장 구하고 밥 먹고 살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큰 재난을 당했을 때 국민이 그들에 대하는 태도는 정말 이게 국가가 필요한가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입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제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네. 당장 문희정 아나운서가 저랑 방송했어요. 우리가 좀 비교가 그렇습니다만 하다못해 길거리 나가서 문희정 아나운서가 넘어졌어요. 내가 그러면 손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랑 일면식이 있는 분이고 아는 분이잖아요. 그런 것 개인도 그런데 국가라는 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에 소속돼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럼 국가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뭐 해결해 주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자꾸 책임 떠밀어 주기 하고 뭐 좀 단식하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남북한 문제도 이렇게 하다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 국민 TV 역할이 거기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 TV가 국민들에게 올바름을 알리고 어떤 정파나 혹은 자본의 지배를 안 받는 방송으로서 그 역할들을 비록 우리 매행산 전망대가 제기 안 되더라도 계속 역할을 해주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통일에 대한 정말 확고한 시각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시즌 1은 마무리를 하더라도 조만간 시즌 2로 다시 만나서 재밌고 그리고 신기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통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동안 북한 이야기 또 귀한 손님들 모시고 나와서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